전쟁은 잊혀졌다. 이제 사람들은 50년 전 그날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상처는 묻혀졌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충북 오창도 그 중에 한 곳이다. 할아버지 이 동네 오래 사셨죠? 교정. 왜 그래요? 여기 6.25 때 여기 창고 있던 자리예요? 창고 있었어요. 사람 많이 죽었어. 왜 그래? 사람 많이 죽었어요? 창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숨기지 않는 노인들. 그때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알아. 그게 아니고 알 수가 있어. 그건 알 수 없지. 현재 운수회사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전쟁 당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아군의 손에 의해 살당했다는 담배 창고 자리다. 어디서 오셨다고 그래야 돼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그 창고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나왔다는 김현중 할아버지. 형님 거기서 살아난 걸 좀 취재해 나왔대요. 취재는 뭐 어떤 거 취재? 아니 아구 이승인가 이북했어요 이승인가? 있는 분이 왜 쏴? 그럼 아구 이승이다? 그럼 한국 있는 사람 다. 근데 이북 저기 부들맹이 거기 가입했다고? 그렇지. 요것도 막 이건 미천지 못 감춰서. 노인의 몸에는 아군의 총탄이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류탄 맞았어요? 수류탄을 내가 던져서 거기서 터지는 바람에 그냥 엎드렸으면 내가 죽었다고. 그때 창고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100명 거느졌었어요. 그 정도요? 은반 명. 그분들은 다 모두 연명이었어요? 모두 연명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놈의 골창인데 온 산천에다 500몇 명을 늘어놨는데 전부 차지하죠. 전남 광주의 저거 안팎골. 해가지고 이곳에서도 500여 명이 추가가 나무 토막처럼 그냥 하룻밤 쏴서 저거 그 흙으로 메꾸고 또 하룻밤 저거서 흙으로 메꾸고 저거 했는데 죽인 놈들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죽였지. 시에서 와서 팔에 전두 삼티꾸리 빨아오면 멍청이들이 쳐 죽을지도 모르고 팔에 전두를 까면 오늘 정전하고 탁 묶어갖고 가자 없는 거다 늘비리 갖고 와서 가에다 씌워놓고 탁 총으로 갈겨보면. 처음에는 밤에 이거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낮에도 오래 걸었어. 다급한 게 차로 실다가 대천정이 딱 튀기고는 끄고 올라가서 땅땅 쏴버렸지. 경북 경산의 폐광자리에서는 무려 3,500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여기서 3,500명이 피살을 내가지고 이 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8명을 일개조로 해가지고 묶고 와서 총을 쐈다 이겁니다. 총을 쏴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 갱도, 수지 갱도 깊이가 한 100m 되는 걸로 그렇게. 그 시신들이 그 물 위에 떠가 있는 게 이렇게 꽉 차가 보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흙이 안 덮여있어요? 그렇지, 흙이 안 덮였죠. 그 전에 보도연맹 가입한 적은. 아군의 총탄에 의해 갱도안에 묻혔다는 3,500여 명의 추감. 그것은 차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학살 현장인 수직갱도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수평 갱도 안. 이곳에선 당시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저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오세요. 그게 위험해요. 자. 배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유골들. 그들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것이다. 경산군 납돌 마을에는 광산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성환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보도연맹 가입했는 사람은
다 이래 직접 서해 집합시킨다 그것도 없고 무조건 하고 조금 갈림이라도 있다고 보면 아마 오락해가 오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중리라 이래만 알았다 뿐이지 뭐 아무도 몰라시. 보도연맹 얘기에 부인 이동부 씨는 불안을 감추지 우리 못한다. 갑시다 그래 서장실가 전부 저 호명 주소 호명해서 인사하라고 하더만. 뭐 한다고? 당 본인인데 와. 할머니 저 방에 들어가시죠 추운데. 아, 들어가서 그거 예. 방에 들어가시소. 예? 방에 들어가시소 추우신데. 영감. 50년이 지난 지금도 보도연맹이란 단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테도 다 통과해가지고. 경산군 내에서 광산까지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유일한 생존자 김종철 씨. 그래도 저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말씀해 주셔야. 어?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이 됐어요? 아,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 뭐 하는데.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역시 입을 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은 내가 광산에 갔어요. 거기. 그때 그 6.25 사변 나고. 뭐, 그 광산에 우선 여 넘어갈 적에 광산 그 가는 길로 갈 때 그때는 가고 했는겨. 아, 이제 끝이다. 뭐 이제 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이제 행동해는 사람들 안 해는 사람들은 구분 부분해서 나는 행동을 안 해니까 안 했다 하는 거는 이제 주장을 했고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좀 나긴 났대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을 해줄 때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오는 게. 보도연맹은 어떤 식으로 가입되셨어요? 보도연맹이야 그게 공개적 요새 막부터 이장이 그 가입하라 해가지고 했는 게인데 뭐 그 당시에 그 했는 사람들은 그건 공개적으로 했는 게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국민보도연맹. 지금은 이름조차 낯선 이 단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 6월 5일. 보도연맹은 해방 직후의 혼란통에 좌익에 가담한 경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일종의 반제 반공단체였다. 대한민국 절대 지지와 북기 정권 절대 반대. 그 강령에서 보도연맹의 성격은 뚜렷이 드러난다. 여기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조선 연극문화협회 사무실로 썼어요. 6월 5일 명동 시공관에서 창설식을 열고 지금의 서소문 구변마루특의 사무실을 낸 보도연맹은 좌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십만 장의 자수 번고 비라를 살포하고 일간지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연맹원을 모집했다. 여러분들은 해방 후의 혼란통에 좌익 이름도 가담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자기네들이 조사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과일로 치면은 도마도가 아니고 사과요. 그래서 절대로 거친 불구스러움 했었지만은 가끔은 하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니까 훌륭하게 일해 주시오. 오제도, 정희택, 선우종원 등 당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이름을 날리던 이른바 사상검사들의 주도하에 창설된 보도연맹은 외견상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과 서울검찰청이 조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이었다. 창설자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보도연맹의 창설 목적은 사상범을 전향시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비라를 가지고 와서 이걸 면사무소 앞에 가서 뿌려라. 그게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와서 뿌리다가 붙들려서 경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공산당이에요?
어쩐지 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또 딴 데서 또 잡아가거든. A련소에서 잡아가지고 검찰에 가서 놔준 것도 B에서 또 잡아. 자꾸 돌아가네.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빨개 안 되겠어요? 큰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빨갱이다 해가지고서 입건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호하냐. 이렇게 돼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보도연맹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하지만 보도연맹 창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보도연맹이 창설되던 49년은 좌익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47년의 남로당 불법화와 좌익 검거 선풍에 이어 여순 사건을 계기로 48년엔 국가보안법 제정이 완료됐고 48년 말에서 49년 봄에 거쳐서는 군대 내 좌익에 대한 이른바 숙군 총살이 시행됐다. 김구 암살 사건처럼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반 이승만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탄압이 이어졌다. 미군 철수는 이승만 정권의 극부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보도연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좌익 발본색원책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6월 달에는 이승만 정권의 극우 반공 공세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게 잇따라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보도연맹이 만들어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산 세력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라든가 의회의 반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대 탄압 속에서 이승만의 그 극우 반공 독재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또 보도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대대적인 포섭 전향 활동에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남로당원이나 과거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즉각 체포 엄중 처분다는 경고로 인해 각 신문사에는 전 남로당원들의 탈당 성명서와 전향 성명서들이 주르리었다. 보도연맹은 좌익 색출을 비롯해 반공 벌기대회와 각종 문화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갔고 그 결과 창설 1년 만에 연맹은 30만을 헤아리는 거대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는 보도연맹은 하여튼 잘 되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얼마 시간만 지나면은, 사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아주 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건 그때는 우린 상당히 아주 잘 만들었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면 누가 날 줄 그거 누가 알았어요? 하지만 전쟁은 보도연맹원들에게 더없이 가혹한 운명을 안겨주었다. 개전 직후인 50년 7월 1일 경기도 이천에서는 보도연맹원 100여 명이 아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리고 와보니까 나도 아버님이 이미 감회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송판째기에다가 그 아버님 이름을 써서 꽂아놨더라고요. 감회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 앞이 검불구른 그 피가 흘러내가지고 발목이 빠질 정도로 그 피가 흘러나게. 이 농협창고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만 70여 명, 이천 안성등지에서 150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 여긴데 이 경찰서의 유치장이 좁으니까 유치장 3개에다가 꽉꽉 채우고 그 유도장까지 꽉 찼었다는 거예요. 보도연맹이. 근데 그거를 실현에다 학살하고 또 실현에다 학살하고. 국군의 후퇴와 더불어 학살은 곳곳에서 이어졌다. 옛날에 여기 상수렁창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설맥이라 와서 여기 국민학교 교실에서 가둬놔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10명씩 새끼줄로 묶어서 쏴 죽이고 다음번에 죽을 사람이 구렁텅이에다가 놓고
그렇게 계속 죽인 거지 뭐. 몇 명이나 여기서 한 170명. 음력으로 5월 22일 날이 전수 제사요. 한 날. 목포로 가가지고 목포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서 자가지고 달밤에 그 이튿날 달밤에 배에다 싣고 가서 일일이 간수들이 그 허리 찍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하나하나씩을 찍어서 다 강물에 넣어버렸어. 바다에 넣어버렸어. 총 쏘고 내려오시는 사람 뭐 만나냐? 예, 맨 처음에 이제 총을 이제 사람을 시안해 놓고 그래서 사살을 하잖아요. 사살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도저히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막 사람도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총알이 있는 대로 이제 쏘고 내려왔다. 그분이 경찰일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경찰 마크를 붙였으니까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 작은 거 있잖아요. 저 작은 모에 붙이는 거. 전시 피난 수도가 내려와 있었던 대전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른바 사상범 1,800여 명과 충남지역 보도연맹원 등 3,000여 명이 수일간에 걸쳐 학살되었다. 폭 2m, 깊이 약 1.8m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반원형으로 쭉 해서 요 밭 가운데로 해가지고서 학살 현장은 대전에서 좀 떨어진 산내면 권령골의 밭도라. 도락고가 두 대가 이렇게 사람을 싣고 사람도 전부 앉아서 대가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 층을 더 쌌습니다. 근데 대가리 위에는 전부 가마니를 깔고 그때 한 층을 더 싸고 가니까 철모 쓴 군인들이 이제 시체하고 좀 사람들하고 좀 떨어진 장소에서 총을 놓고서 총으로 뭐 여러 번 총을 쏘더라고요. 그러게 이제 한 10여 명 묶여 있던 사람들이 대가리를 이렇게 이제 툭 떨어뜨리고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유족과 생존자의 증언으로만 전해오던 권령골의 학살은 지난해 2월 발굴 작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자마자 유골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뼈를 요런 데서 주셨어요. 한 바구니를 하나 정도 주셨어요. 학살은 전국적이었다. 그 시기는 대부분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기 전 아군의 후퇴 직전에 이루어졌다. 대전 직후 경기도 이천과 안성 10곳에 143명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6개 지역 14개 지점에서 2천여 명, 충청남도에서는 4개 지역 7개 지점에서 4천여 명, 제복대에서는 500여 명, 전라남도에서 2천여 명,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8월경 미 점령 지역인 경남 경북 일대에서는 더 많은 수의 보도연맹원이 죽어갔다. 경북이 9개 지역에 9천여 명, 경남이 12개 지역에 2만여 명 등 학살은 제주도까지 이어졌다. 6.25 발발에서 8월 말까지 불과 2개월 만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최소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학살의 현장이 기록으로 남은 곳은 단 한 곳, 대전 권령골뿐이다. 99년 재미학자이자 유족의 한 사람인 이도영 박사가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당시의 사진 18장과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미군에 의해 촬영된 학살의 기록. 거기엔 체포 구금에서 학살까지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예비에 검속된 연맹원을 트럭에 싣고 온 경찰들이 다시 어디론가 사람들을 끌고 가면
일렬로 늘어선 경찰과 군인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보도연맹원들을 몰아넣고 일제 사격을 가했다. 사진 속에 드러난 학살은 군경 합동작전이었다. 확인 사살까지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시신을 처리하러 달려온다. 분명 학살은 이렇게 전국에서 자행됐을 터인데 대전까지 했어요. 대전까지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요. 수원수도 아마 일부 했을 거예요. 예, 수원, 처음에 이제 수원 갔다가, 그 다음에 수도가 또 대전으로 갔거든. 대전으로 갔다가, 그러고서 이제 부산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예, 그런 이제 그 수도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그런 건 좀 졌다고 그래요. 예. 수원 대전은 뭐 미국 저 아카이브에서 이제 사진하고 뭐 기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저 입증이 이제 돼버린 상황이고. 그 남쪽에는 없습니다. 과연 더 이상의 학살은 없었을까? 취재진은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반은 아주 좋네. 전체가 다 가가네. 발굴 전문가에 의뢰해 우선 광산의 발굴 가능성 여부와 발굴 방법을 조사했다. 예, 이게 지주목이란 동반 옛날입니다. 그다음에 요 B 지점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2단계.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발굴. 그걸 이제 그리고 난 뒤 유족과 법의학자, 경산시 관계자 등으로 발굴 조사단을 결성했다. 다만 이제 항구가 이렇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코발트 광산에 대한 발굴이 결정된 것은 2월 9일. 기술적으로도 여기로 들어가는 건 아주 단순하다.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발굴 지점은 학살 지점에서 70m 아래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또 하나의 수평갱 입구로 결정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굴을 시작한 것은 한 달 뒤인 3월 9일. 경산 지역의 유족은 물론 국제인권단체와 국내 취재진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시작된 발굴. 아니죠, 좀 들어가 보셔야 되네. 하지만 6시간 만에 뚫린 갱도 입구는 단단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공격이에요. 이튿날 하루 종일 작업을 했지만 콘크리트 옹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하네, 이거. 이건 뭐 다이아마트 갖다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못하면은 서둘러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에 들어간 것은 다음 날 아침. 급히 초빙한 발파 전문가가 도착하고 1번 넣어줘. 그 다음에 또 2번. 발파는 시작됐다. 발파 5차전! 4, 3, 2, 1, 발파! 과연 갱도 안에는 예상대로 3,500여 명의 주검이 묻혀 있을까? 따라서 오거든요. 빠져. 머리. 갱도의 끝부분, 수직갱과 맞닿는 지점에서 드디어 유골이 발견됐다. 여기 있네. 50년간 캄캄한 갱도 속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실.
여기도 벽을 있다고요. 진흙 속에서 드러난 유골에는 아직도 충탄 자국이 선연했다. 얼마나 많은 유골이 묻혀 있을지 본격적인 발굴은 뒤로 미루고 일단 일부 유골만을 수습했다.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뒤. 우선 제일 전형적인 거는 이 두개골의 경우에 있어서 송창이 있습니다. 방향은 대략 이런 방향이거든요, 지금.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직각에 가까운 그런 모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두개골의 모습으로 봤을 적에 대충 이 사람을 끌어앉혀놓고 약간 뒤쪽에서 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건 이건 안 탔죠. 송창 외에도 군데군데 까맣게 타들어가 있는 뼈들. 인화성 물질을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타다 남은 거 이런 거 전부 이렇게 좀 검게 색깔이 이렇게. 청소를 마친 후 화살자들은 유해 불을 질렀던 것이다. 기름기가 있는 그런 인화성 물질을 갖다가 붓고 태운 걸로. 그다음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금속성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줬는데, 각도로 봤을 적에 날이 굉장히 90도 이상 되는, 90도 정도 되는 그런 물체를 찍었을 때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머리판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도연맹원이란 이름으로 죽어야 했던 20여만 명의 사람들. 찍었을 적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들은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참혹하게 죽어야 했던 것일까? 모르고 못해 이러는 거요. 근데 성 같은 데는 학식이가 아니니까요. 그런 상식을 안 하니까요. 그 진짜 보도면 그 자익이지. 여기는 자익이라고 해서 자식도 모르는데 좀 자익이 생겨. 밥 해줬다고. 별개인들 밥 해줬다 하니. 그리고 이제 산에 왔는 그 사람들한테 밥 안 해주면 또 죽인다 하지야. 비라 한 장이라도 흩어놓은 사람 자수해라. 자수 안 하면 몰살 죽인다. 또 이래 또 해놓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 또 자수를 했지 해놓이. 보도연맹에만 들면 너희들이 이 죄를 사해주겠다. 그 당시 상으로서 좋다. 사해주겠다 안 그랬으면 해놓고 그때 막 죽였거든. 사해주겠다 하니까 다 들었다가 거짓말 안 들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형님이 자익했다 그래서 들은 사람들고. 전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그래, 그게 보도연맹이에요. 모르지요. 우리가 농사적 것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잡아가지고도 몰랐어요. 우리는 꽃도 올 줄 알았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도 아무 죄도 없지요. 보도연맹원의 가입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정부에서도 좌익과 관계없는 시민들이 가입할 소지가 많고 강제 가입이나 금품 수수 등의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국의 실적주의까지 가세해 보도연맹원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맹률 70%의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보도연맹에 가입한 촌민들이 많았다. 서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후 남로당, 전평, 농민조합 등의 단체에 가입했거나 각종 문화단체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강제로 혹은 단체로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심지어 우익 계열인 한독당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향수의 작가인 시인 정지용도 그렇게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됐다고 한다. 오재도 씨가 하는 말이 내가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문화실장을 맡을 분이 없으니 이름이나 하나 걸어놓고 뭐 바쁘시면 안 나와도 되고 또 놀러도 가끔 나오실 수 있거든 나오시고 그러십시오 하고서는 권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슨 잘못해서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느냐고 말이지. 이름만 걸어놔두십사 하고 이제 한 것이 우리 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분들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돼가 이제 보도연맹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이제 문학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연극하는 이제 저희들 모두 다 이렇게 거기 끼어서 나도 이제 단체로 갔다가 단체로 거기 들어간 거죠. 별다른 지혜과도 없었고 스스로 전향해 대한민국의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죽였던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이승만 정부의 위기의식이다.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고 황급히 정부가 빠져나간 자리에서는 우익 인사들에 대한 검거와 숙청, 인민위원회 건설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서울에 남아있던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우익 인사 검거에 협력했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온 인민군은 정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만에 하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보도연맹원을 학살한 것은 아닐까. 사상검사 장제갑 씨의 회고에서 우리는 당시 정부 인식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을 통제하고 국가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지도해 나갈 수가 있었더라면은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더라면은 제 생각은 보도연맹원 학살 같은 건 절대로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단히 강한 위기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라도 좌익에 가담한다면은 그 100명 전체를 위험시할 수가 있다는 도저히 이 문명 세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부흥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상검사 오재도 씨의 회고에 따르면 보도연맹 산하 철도연맹원 5천여 명이 오히려 정부의 순조로운 후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47, 8년에 벌써 좌우익이 딱 갈라져가지고 다 노출됐고 그 노출된 것을 거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의 학살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10만 명 이상이 우리 남쪽 인구가 2,400만 될 때 10만 명 이상이 감옥에 있었고 이미 1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전부 감옥에 있거나 이미 죽었어요. 설사 적극적인 좌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북에 그 내려오는데 보조를 맞춰서 관청을 접수하고 자치 말하자면 인민위원회 같은 걸 복구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런 지역도 없었습니다. 학살은 부흥기가 없다는 게 밝혀졌던 그때 미점령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에 오히려 집중됐다. 여기서 나왔거든. 예, 나온데 저쪽 안을 좀 파이면 여기에다가 나무로 걸쳤어요. 나무로 걸쳐놓고 저 씌워놓고 그래 뒤에서 이제 수압불이거든. 수압불이 앞을 넣어주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4명석을 세웠다 갑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할 말이 없나 하니까네 무슨 말로 하는가 내 손가락이 운수라는 왜 손가락이 운수가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이 배를 닦는다 하면서 특무대에서 2차 방문 해군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LST 키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까 말한 그 괭이바다라든지 부사면 앞바다에 그냥 그대로 난사해가지고 그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수장식. 부산 지역의 피학살자 수는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추정된다.
학살이 극심했던 것은 다른 미점령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도연맹의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요 낙동강 전선의 전투, 여기 상당히 장기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여유가 생겼죠. 어떤 그 치밀한 어떤 송살 계획을 수립해가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학살할 수 있는 그런 그러나 학살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연 누가 이 엄청난 학살의 명령을 내린 것일까? 최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한 문건. 한국전쟁에 연락장교로 참전했던 듀퐁대위는 한국전 당시 정부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급동군 사령부 고위 장교로 전쟁을 지켜봤던 밥 에드워드 중령은 그 학살의 명령자를 짐작할 수 있는 보고를 하고 있다. 전쟁 초기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마냥 보도연맹원들을 수속해가지고 수용하고 처형하는 그런 과정을 보거나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이 보도연맹원 학살에는 좀 최고위층 톱 레벨이라고 하는 최고위층에서의 그 지시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전쟁 초기 대전교도소의 한 특경대원 그리고 예비검색에 관여했던 한 경찰 지서주임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계엄들이 와가지고 통산당들 말이야. 다 인도를 하란 말이야. 알았어. 시내 가야 갔다고 말이야. 시내 간다고 이제 가서 이제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장관한테 물으러 갑시다. 이제 장관한테는 피난 가다 뒤로 돌아왔지 이제. 법무장관. 그때 이름이 이우익이라고 장관이 하는 소리가 지금 계엄하니까 한숨 잡느냐고 얘기야. 당연한 소리야. 계엄하에서 군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실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쇼. 그래서 고담이가 문제야. 하는 소리가 후일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 사전에 장관을 만났던 소리를 알아주시오 그런단 말이야. 내무부에서 말이야 명령이 내리잖아. 국방부하고 말이야. 얘들이 너들 경찰에서 보도연맹이라고 하더니 말이야 호랭이 새끼만 키워놨단 말이야. 서울서 날뛰는 놈들이 말이야 전부 그놈들인데 말이야. 전부 잡아치기라 말이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도연맹 해야 한다고 모아드리라고 그래서 말이지. 싹 파출소에 모아놨는데 대번 본서에서 차가 오더니 싣고 가던 거야. 싣고 가더니 그 후로 없어진 거. 차 어디로 싣고 갔어요? 어? 어디로 싣고 갔어요? 아 그거는 몰라. 본서 경찰서에 인계만 해줬으니까 우리는 말이야. 그러면 명령이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뭐 문서로 이렇게 왔어요?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는 말이지 이제 본서 사찰회에서 지시되는데 거기서 공문이 보도연맹으로 가입한 사람은 말이지 전부 소집시켜서 데리고 와라. 거기 시켜놓고 있어라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시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도 알 게 뭐 있어. 최근 발견된 경찰의 무선 통신문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보도연맹원 학살에 관여했음을 알려준다. 정부가 요 시찰인을 모두 체포하고 형무소를 엄중 경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전쟁이 터진 날 오후였다. (6월 30일에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색을 적시하는 명령을 이하 전 경찰서에 발송했던 것이다. 치안국장 명의로 구성된 이 명령서.
있습니까? 이 문서에 나타난 명령의 장본인 당시의 치안국장 장석윤 씨다. 이게 전국 요시 차린 예비금속 지시문건이거든요. 그 무엇에 누가 사인했는지 모르시지? 예. 치안국장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했는지 모르나 뭐 공산당은 그때 뭐 요시차린이 전부니까 저희건 전부니까 여기 저 치안국장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치안국장 6월 25일 치안국장이면 우리 장 선생이 6월 얼마? 6월 25일. 25일까지 나갔지 않으지. 예, 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난 기억을 못하는데. 치안국장의 권한으로만 이 같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권력의 최상층에 있었던 사람들, 명령은 분명 그들로부터 내려왔을 것이다. 과연 보도연맹원 학살의 명령을 위반하고 제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당시 공식 명령 계통을 살펴보면 계엄군의 지휘권은 국방장관 신성모, 경찰의 지휘권은 내무장관인 조병호,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권한은 법무장관 이우익에게 있었고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국가가 이제는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특정 조직에 가입하라고 해놓고 그 조직에 가입한 것을 증거로 해서 다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국가 자신의 행위에 중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살들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목도한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그 얘기를 듣고 아는 그 시대에 컸던 사람들, 기성세대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사건을 보고 난 뒤로는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빨갱이로 몰리는 식으로 노동운동을 한다든가 농민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인권을 주장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난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극우 반공 독재가 가능하게 된 가장 강력한 풀밭이라고 할까 기초가 됐다. 배경이 됐다. 무려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5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얘기할 수 없었다. 일단 죽여놓고 빨개를 죽였다고 하면 그만이던 당시, 그리고 반공이 국시였던 지난 세월, 레드 컴플렉스의 망령에 시달렸던 유족들은 속으로 한을 삭여야 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 유족회 발족식이 열렸다. 그들은 이제서야 발벗고 나서 50년 전 그 억울한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발족식장을 메운 100여 명의 유족들. 어느 날 갑자기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분배하는데 찬성했다는 도장 하나 찍었다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한 유족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50년간 참아온 오열을 터뜨리며 분노하고 있었다. 지난 50년 유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영혼의 한을 풀어달라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50년 세월에 24에 이날이 때 그죠? 발자국 하나 옆에 안 디디고 이런 기회로 타고 저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설랍니다. 풀어주세요. 이 한을 풀어주고 영혼들도 풀어주세요. 주고 보상도 다 되도록 해주세요. 인기있고 동기있고 평생 50년을 살아나온 겁니다.
성공마저 죄가 되던 세상. 이제 유족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살아서 죽은 자나 죽어서 산 자나 이제는 모두 입을 열어 말할 때라고. 우리 역사 최대 민간인 학살급. 그러나 잊혀진 대학살. 보도연맹원 학살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몰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책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억울하게 그걸 당했다면 그건 참 미안한 일이죠. 여기서 부르는 건 전부 그때 CIC가 했어. 그러니까 김창룡 장군이. 그 역시 입을 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은 내가 광산에 갔어요. 거기 그때 그 6.25 사변 나고 그 광산에 우선 여 넘어갈 적에 광산 그 가는 길로 갈 때 그때는 가고 했는겨. 아 이제 끝이다. 이제 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이제 행동해는 사람들 안 해는 사람들은 구분 부분해서 나는 행동을 안 해니까 안 했다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고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좀 나긴 났대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을 해줄 때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오는 게. 보도연맹은 어떤 식으로 가입되셨어요? 보도연맹이야 그게 공개적 요새 이장이 그 가입하라 해가지고 했는 게인데 뭐 그 당시에 그 했는 사람들은. 그건 공개적으로 했는 게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국민보도연맹. 지금은 이름조차 낯선 이 단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 6월 5일. 보도연맹은 해방 직후의 혼란통에 좌익에 가담한 경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일종의 반제 반공단체였다. 대한민국 절대 지지와 북괴 정권 절대 반대. 그 강령에서 보도연맹의 성격은 뚜렷이 드러난다. 여기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조선 연극문화협회 사무실로 썼어요. 6월 5일 명동 시공관에서 창설식을 열고 지금의 서소문 구변마루특의 사무실을 낸 보도연맹은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십만 장의 자수 번고 비라를 설포하고 일간지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연맹원을 모집했다. 여러분들은 해방 후의 혼란통에 좌익 이름도 가담하고 이랬던. 전쟁은 잊혀졌다. 이제 사람들은 50년 전 그날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상처는 묻혀졌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충북 오창도 그 중에 한 곳이다. 할아버지 이 동네 오래 사셨죠? 개정. 왜 그래요? 여기 6.25 때 여기 창고에 있던 자리예요? 창고에 있어서 그냥 사람 많이 죽었어. 왜 그래? 사람 많이 죽었어요? 창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숨기지 않는 노인들. 그때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알아? 그게 아니고 알 수가 있어. 그건 알 수 없지. 현재 운수회사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전쟁 당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아군의 손에 의해 묵살당했다는 담배 창고 자리다.
어디서 오셨다고 그래야 돼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습니다. MBC에서 그때 그 창고 속에서 적적으로 살아나왔다는 김현중 할아버지. 형님 거기서 살아난 걸 좀 취재해 나왔대요. 취직은 뭐 어떤 거 취직? 아니 아구 이승인가 이북에서 이승인가. 있는 분이 왜 쏴? 그럼 아구 이승이다? 그럼 한국인 다. 그런데 이북 저기 부대명이 거기 가입했다고? 그렇지. 요것도 막 이건 미천지 못 감춰서. 노인의 몸에는 아군의 총탄이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류탄만 잡혀요. 수류탄을 내가 던져서 거기서 터지는 바람에 그냥 엎드렸으면 내가 죽었다고. 그때 창고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100명 걸려졌었어요. 은반명. 그분들은 다 보도연맹이었어요? 보도연맹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놈의 골창인데 고온 산천에다 500 몇 명을 늘어놨는데 전부 차지하죠. 전남 광주의 저거 암탉골. 해가지고 이곳에서도 500여 명이 추가가 나무 토막처럼 그냥 하룻밤 쏴서 저거 그 흙으로 메꾸고 또 하룻밤 저거서 흙으로 메꾸고 저거 했는데 죽인 놈들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죽였지. 지수에서 와서 팔에 전두 삼티꾸리 빨아가면 멍청이들이 쳐 죽을지도 모르고 팔에 전두를 까면 오늘 정전해고 탁 묶어갖고 가자고 하면 거기다 늘비리 갖고 와서 가에다 씌워놓고 탁 총으로 갈겨부르면. 처음에는 밤에 이거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낮에도 그러겠어. 다급한 게 차로 실다가 대천정이 딱 튀기고는 올라가서 땅땅 쏴버렸지. 경북 경선의 폐광자리에서는 무려 3,500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여기서 3,500명이 피살을 내가지고 이 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8명을 일개조로 해가지고 묶고 와서 총을 쐈다 이겁니다. 총을 쏴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 갱도, 수지 갱도 깊이가 한 100m 되는 걸로 그렇게. 시신들이 그 물에 뜨가 있는 게 이렇게 꽉 차가 보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흙이 안 덮였어요? 그렇지, 흙이 안 덮였죠. 그 전에 보도연맹 가요한 적은. 아군의 총탄에 의해 갱도안에 묻혔다는 3,500여 명의 추감. 그것은 차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학살 현장인 수직갱도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수평 갱도안. 이곳에선 당시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분들인데 자기네들이 조사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과일로 치면은 도마도가 아니고 사과요. 그래서 절대로 거친 불구스름 했었지만은 가끔은 하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니까 훌륭하게 일해 주시오. 오제도, 정희택, 선우정원 등 당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이름을 날리던 이른바 사상검사들의 주도하에 창설된 보도연맹은 외견상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과 서울검찰청이 조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이었다. 창설자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보도연맹의 창설 목적은 사상범을 전향시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비라를 가지고 와서 이걸 면사무소 앞에 가서 뿌려라. 그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와서 뿌리다가 붙들어서 경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공산당이에요? 어쩐지 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또 딴 데서 또 잡아가거든. A련소에서 잡아가지고 검찰에 가서 놔준 것도 B에서 또 잡아. 자꾸 돌아가네.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빨리 안 되겠어요. 큰일이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서 빨갱이다 해가지고서 이건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호하냐. 이렇게 돼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보도연맹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하지만 보도연맹 창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보도연맹이 창설되던 49년은 좌익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47년에 여름에도 이렇게 상태입니다. 저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오세요. 그게 위험해요. 자. 배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유골들. 그들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것이다. 경산군 납돌 마을에는 광산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생환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보도연맹 가입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직접 서에 집합시킨다 그것도 없고 무조건 하고 조금 갈림이라도 있다고 보면 오락해가 오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죽니라 이래만 알았다 뿐이지 뭐 아무도 몰라시. 보도연맹 얘기에 부인 이동부 씨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우리 갑시다. 그래 서장실가 전부 저 호명 주소 호명해서 인사하라고 하더만. 뭐 한다고? 당 본인인데 와. 할머니 저 방에 들어가시서 추운데. 방에 들어가서 그거 예. 방에 들어가시서. 방에 들어가시서 추우신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보도연맹이란 단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테도 다 통과해가지고. 경산군 내에서 광산까지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유일한 생존자 김종철 씨. 그래도 저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말씀해 주셔야.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 뭐 하는데 그거 말씀 좀 해주겠다. 전쟁은 잊혀졌다. 이제 사람들은 50년 전 그날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상처는 묻혀졌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충북 오창도 그 중에 한 곳이다. 할아버지 이 동네 오래 사셨죠? 개정. 왜 그래요? 여기 6.25 때 여기 창고 있던 자리예요? 창고에 있어서 그냥 사람 많이 죽었어. 왜 그래? 사람 많이 죽었어요? 창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숨기지 않는 노인들. 그때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알아. 그게 안 수가 있어. 그건 알 수 없지. 현재 운수회사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전쟁 당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아군의 손에 의해 묵살당했다는 담배 창고 자리다. 어디서 오셨다고 그래야 돼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습니다. MBC에서 그때 그 창고 속에서 적적으로 살아나왔다는 김현중 할아버지. 형님 거기서 살아난 걸 좀 취재해 나왔대요. 취직은 뭐 어떤 거 취직? 아니 아구 이승인가 이북에서 이승인가. 있는 분이 왜 쏴? 그럼 아구 이승이다? 그럼 한국인 다. 그러니까 이북 저기 부대명이 거기 가입했다고? 그렇지. 요것도 막 이건 미천기 못 감춰서. 노인의 몸에는 아군의 총탄이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류탄 맞은 사태예요. 수류탄을 내가 던져서 거기서 터지는 바람에 그냥 엎드렸으면 내가 죽었다고. 그때 창고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100명 거기서 됐었어요. 은반명. 그분들은 다 보도연맹이었어요? 보도연맹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놈의 골창인데 온 산천에다 500몇 명을 늘어놨는데 전부 차지하죠. 전남 광주의 암탉골. 저거 해가지고 이곳에서도 500여 명이 추가가 나무 토막처럼 그냥 하룻밤 쏴서 저거
흙으로 메꾸고 또 하룻밤 저거서 흙으로 메꾸고 저거 했는데 죽인 놈들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죽였지. 지수에서 와서 팔에 점두 삼티꾸리 빨아가면 멍청이들이 쳐 죽을지도 모르고 팔에 점두를 까면 오늘 정전해고 탁 묶어갖고 가자고 없는 거다 늘비리 갖고 와서 가에다 씌워놓고 탁 총으로 갈겨보면 처음에는 밤에 이거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낮에도 그러고 그랬어. 다급한 게 차로 실다가 대천정이 딱 튀기고는 끄고 올라가서 땅땅 쏴버렸지. 경북 경산의 폐광자리에서는 무려 3,500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여기서 3,500명이 피살을 내가지고 이 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그러면은 나오면은 또 딴 데서 또 잡아가거든. A련 소에서 잡아가지고 검찰에 가서 놔준 것도 B에서 또 잡아. 자꾸 돌아가네.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빨개 안 되겠어요? 큰일이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서 빨갱이다 해가지고서 입건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호하냐. 이렇게 돼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보도연맹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하지만 보도연맹 창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보도연맹이 창설되던 49년은 좌익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47년의 남로당 불법화와 좌익 검거 선풍에 이어 여순 사건을 계기로 48년엔 국가보안법 제정이 완료됐고 48년 말에서 49년 봄에 거쳐서는 군대 내 좌익에 대한 이른바 숙군 총살이 시행됐다. 김구 암살 사건처럼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반 이승만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탄압이 이어졌다. 미군 철수는 이승만 정권의 극도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보도연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좌익 발본색원책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6월 달에는 이승만 정권의 극우 반공 공세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게 잇따라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보도연맹이 만들어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공산 세력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라든가 의회의 반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대 탄압 속에서 이승만의 그 극우 반공 독재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또 보도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대대적인 포섭 전향 활동에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남로당원이나 과거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즉각 체포 엄중 처분다는 경고로 인해 각 신문사에는 전 남로당원들의 탈당 성명서와 전향 성명서들이 주르리었다. 보도연맹은 좌익 색출을 비롯해 반공 벌기대회와 각종 문화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갔고 그 결과 창설 1년 만에 연맹원 30만을 헤아리는 거대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는 보도연맹은 하여튼 잘 되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얼마 시간만 지나면은, 사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아주 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때는 우리는 상당히 아주 잘 만들었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면 누가 날 줄 그거 누가 알았어요? 하지만 전쟁은 보도연맹원들에게 더없이 가혹한 운명을 안겨주었다. 개전 직후인 50년 7월 1일 경기도 이천에서는 보도연맹원 100여 명이 아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리고 와보니까 나도 아버님이 이미 감회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송판째기에다가 그 아버님 이름을 써서 꽂아놨더라고요. 감회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 앞이 검불구른 그 피가 흥건해가지고 발목이 빠질 정도로 그 피가 흥건하게.
이 농협창고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만 70여 명, 이천 안성 등지에서 150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 여긴데 이 경찰서의 유치장이 좁으니까 유치장 3개에다가 꽉꽉 채우고 그 유도장까지 꽉 찼었다는 거예요. 보도연맹이. 근데 그거를 실현에다 학살하고 또 실현에다 학살하고. 국군의 후퇴와 더불어 학살은 곳곳에서 이어졌다. 옛날에 여기 산수렁창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설맥이 일어나서. 여기 북녘 교실에서 가둬놔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10명씩 새끼줄로 묶어서 쏴 죽이고 다음번에 죽을 사람이 구렁텅이에 갖다가 놓고 그렇게 계속 죽인 거지 뭐. 몇 명이나 여기서 한 170명. 음력으로 5월 22일 날이 전부 제사요. 한 날. 목포로 가가지고 목포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서 자가지고 달밤에 그 이튿날 달밤에 배에다 싣고 가서 일일이 간수들이 그 허리 찍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하나하나씩을 찍어서 다 강물에 넣어버렸어. 바다에 넣어버렸어. 총 쏘고 내려오시는 사람 뭐 만나냐? 예, 맨 처음에 이제 총을 이제 사람을 시안해 놓고 그래서 사살을 하잖아요. 사살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막 사람도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총알이 있는 대로 이렇게 쏘고 내려왔다. 그분이 경찰일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경찰 마크를 붙였으니까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모에 붙이는 거. 전시 피난 수도가 내려와 있었던 대전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른바 사상범 1,800여 명과 충남 지역 보도연맹원 등 3,000여 명이 수일간에 걸쳐 학살되었다. 폭 2m, 깊이 약 1.8m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반원형으로 쭉 해서 요 밭 가운데로 해가지고 넘어갈 적에 광산 그 가는 길로 갈 때만 그때는 가고 했는겨. 아 이제 끝이다. 이제 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이제 행동해는 사람들 안 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해서 나는 행동을 안 해니까 안 했다 하는 거는 이제 주장을 했고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좀 나긴 났대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해 줄 때 인정해가지고 내가 살아나오는 겨. 보도연맹은 어떤 식으로 가입되었어요? 보도연맹이야 그게 공개적 옷에 막부터 이장이 그 가입하라 해가지고 했는 게인데 뭐 그 당시에 그 했는 사람들은 그건 공개적으로 했는 게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국민보도연맹. 지금은 이름조차 낯선 이 단위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 6월 5일. 보도연맹은 해방 직후의 혼란통에 좌익에 가담한 경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일종의 반제 반공단체였다. 대한민국 절대 지지와 국기 정권 절대 반대. 그 강령에서 보도연맹의 성격은 뚜렷이 드러난다. 여기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조선연극문화협회 사무실로 썼어요. 6월 5일 명동 시공관에서 창설식을 열고 지금의 서소문 국연마루특의 사무실을 낸 보도연맹은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십만 장의 자수 번고 비라를 살포하고 일간지와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연맹원을 모집했다. 여러분들은 해방 후에 혼란통에 좌익에도 가담하고 이랬던 분들인데 자기네들이 조사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과일로 치면은 도마도가 아니고 사과요. 그래서 절대로 거친 불구스름 했었지만은 가끔은 하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니까 훌륭하게 일해 주시오. 어제도 정희택, 선우종원 등
당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이름을 날리던 이른바 사상검사들의 주도하에 창설된 보도연맹은 외견상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무, 법무, 국방의 3부 장관과 서울검찰청이 조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이었다. 창설자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보도연맹의 창설 목적은 사상범을 전향시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비라를 가지고 와서 이걸 면사무소 앞에 가서 뿌려라. 그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와서 뿌리다가 붙들려서 경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공산당이에요? 어쩐지 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8명을 일개적으로 해가지고 묶고 와서 총을 쐈다 이겁니다. 총을 쏴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 갱도, 수직 갱도 깊이가 한 100m 되는 걸로 그렇게. 그 시신들이 그 물 위에 뜨가 있는 게 이렇게 꽉 차가 보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흙이 안 덮여있어요? 그렇지, 흙이 안 덮였죠. 그 전에 보도연맹 가요한 적은. 아군의 청탄에 의해 갱도안에 묻혔다는 3,500여 명의 주검. 그것은 차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학살 현장인 수직갱도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수평 갱도안. 이곳에선 당시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한여름에도 이런 상태입니다. 저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오세요. 그게 위험해요. 자. 배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유골들. 그들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것이다. 경산군 납돌마을에는 광산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생환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보도연맹 가입했는 사람은 다 이래 직접 서에 집합시킨다 그것도 없고 무조건 하고 조금 갈림이라도 있다고 보면 막 오락해가 오라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중리라 이래만 알았다 뿐이지 뭐 아무도 몰라시. 보도연맹 얘기에 부인 이동부 씨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갑시다. 그래 서장실가 전부 허명 주소 허명해서 인사하라고 이카더만. 뭐 한다고? 본인인데 와.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시서 추운데. 아,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시서. 방에 들어가시서 추우신데. 영화. 50년이 지난 지금도 보도연맹이란 단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테도 다 통과해가지고. 경산군 내에서 광산까지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유일한 생존자 김종철 씨. 그래도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말씀해 주셔야.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이 됐어요? 그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많아요. 그거 뭐 하는데.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역시 입을 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은 내가 광산에 갔어요. 거기. 그때 6.25 사변 나고. 그 광산에 우선